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장마 설명 좀 할게요. 자, 이미 들었던 학생들은 한 번 더 듣는 게 되겠네요. 교과서 66페이지 윤은길의 장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마는 중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위기 부분부터 실려 있지만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 줄거리부터 가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교재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사실 그 소설에 있어서 앞부분 줄거리가 실려 있다는 것은 문제의 출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모의고사 같은데 그 전국 연합고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수능이나 전국 연합고사에서 앞부분 줄거리나 중간 부분 줄거리 뭐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작은 글씨로 본문 안에 같이 들어있을 경우는 그것들을 대충 읽으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 꼭 문제가 출제된다는 생각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이 소설 장마의 앞부분 줄거리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이 앞부분 줄거리를 모르면 뒷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그 장마는 소설인데요. 소설은 서사갈래의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죠. 서사갈래예요. 그거 유의하세요. 자, 전에 우리가 배웠던 시들은 모두 서정갈래였죠. 서사갈래가 꼭 소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소설 외에도 몇 가지 역사적으로 그 우리나라 문학사에 있는 몇 개의 갈래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요 장마를 끝내고 나서 뒤쪽에 학습 활동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난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자, 여기 부분 보면 6.25 전쟁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1950년부터 시작되었던 6.25 우리 뭐 6.25 사변 이렇게도 말하고요. 한국 전쟁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것은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이 되겠지, 그치? 시대적 배경. 자, 시대적 배경을 막연하게 옛날 어떤 마을에서라는 그런 고전 소설에서 흔히 하는 그런 막연한 배경과 달리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 또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 이거는 여기는 바로 안 나오는데 뒤쪽에 보면 장맛비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제목도 장마지만 이야기 갈등의 시작이 장맛비가 내리면서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장마라는 것은 초여름을 나타내죠. 그래서 계절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이 제시해졌다는 것은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야 실감난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이 실감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현실감 또는 개연성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쪽 강의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다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했는데 동만이가 이름은 동만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야. 이 나의 할 때 나가 등장했다는 것은 소설에서 시점이 1인칭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1인칭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주인공 시점이 있고 관찰자 시점이 있다. 그런데 주인공 시점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갈등의 주된 인물일 경우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이거는 아직 여기까지 봐서 모르겠지만 뒤에까지 얘기해 준다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주가 됩니다. 이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을 바라보고 서술하는 사람이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1인칭 관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린 1인칭 관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인 진술이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원래 외가 식구들은 똑똑한 외삼촌 때문에 서울에 가 있었어요. 서울에 가서 올라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오면서 우리 친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안채에는 옛날 집에서 안채에는 이 안채라면 이 집에서 가장
크고 아늑한 공간이고 좋은 것들이 다 모이는 그곳이 안채죠. 안채에는 원래 이 집의 주인 친할머니가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바깥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만약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여기 사랑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할아버지가 거주했을 거예요 주로. 근데 이 사랑채를 여기나 여기 일 수 있어요. 그럼 이쪽이라 볼게요. 이 사랑채를 외가 식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친할머니께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돈지간에 한 집에 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촌은 빨치산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의 아들, 나의 삼촌은 빨치산이에요. 빨치산은 북한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북한 측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남한 사람이지만 그 사상이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 반면에 외가 식구에서 집안의 큰 그 기대주였던 외삼촌은 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 장교로 갔어요. 이것은 서로 사실 빨치산과 국군은 지금 6.25 전쟁 중에서는 적의 관계, 적이야, 서로 적이야. 그런 상황인데도 외할머니와 할머니는 이때까지 다툼 없이 잘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이 항상 문제지 소설에서는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게임에 빠져 있는데 낯선 사람은 남측의 수사관이에요. 지금 이 글의 배경은 6.25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나서 남측과 북측이 갈라져서 남측은 국군이 주로 지배를 할 때 이미 이제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지배하던 남측의 수사관들이 초콜릿을 가지고 와서 나랑 친구들이 노는 데 와서 초콜릿으로 유혹을 해요. 꼬셔요. 쉬운 말로. 여기 그 경상도 말로 꼬시는 바람에 내가 넘어가서 잠결에 어렴풋이 삼촌의 목소리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삼촌이 집에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일로 아버지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죠. 고난,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이 끝나서 할머니는 나를 삼촌 팔아먹은 놈, 게다가 아버지를 고초에 빠뜨린 놈이라 해서 나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할머니의 이제 갈등 상황이 살짝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편 나를 외할머니를 감싸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면서 감싸 주셔서 할머니 방에서 잠을 자던 나는 이제 외할머니한테 가서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 심각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외삼촌이 전쟁 중에 죽게 되었어요. 전사 소식이 날아오자 상심한 할머니는 때마침 장마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장마가 내리는 하늘을 향해서 빨갱이를 다 썰어버릴 정도로 큰 비가 와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퍼부어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늘 산속에서 힘들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삼촌이 걱정되었는데 외할머니가 그 삼촌이 포함된 빨치산을 향해서 다 죽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것이 삼촌을 향한 그런 저주라고 생각하고 큰 싸움을 벌입니다. 큰 싸움을 벌이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시작되고 뭐 그전에 조금 있었지만 아주 심한 갈등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갈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결말 지어지는데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근데 이 갈등 해소는 요 뒤에 보면 점쟁이가 등장하는데 이 샤머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극복되죠. 그죠? 자,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죽음을, 그러니까 이때 국군의 전투에서 국군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산속에 숨어있는 빨치산들을 다 토벌하게 됩니다. 이때 죽음은 시체죠. 시체를 읍내에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둔 게 아니라 시체를 막 던져뒀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념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반면 아버지를 시켜서 할머니는 읍내에 나가서 삼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시체를 확인하러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읍내에 나갔던 아버지는 시체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니까 삼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서 할머니에게 삼촌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동생이지 동생을 못 찾았습니다 하니까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죠? 살아있을 가능성이 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할머니는 그 점쟁이에게 점쟁이의 점을 쳤는데 삼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으로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신앙처럼 삼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온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하라는 그런 그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퇴근한다, 닥달했다는 거죠.
점쟁이가 삼촌이 돌아온다고 한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바로 그 하루 전날 할머니는 뭐 굉장히 기대가 설렘도 컸을 것이고 큰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삼촌이 하루 전날이지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집 앞에 등을 켜두라고 했어요. 이 등은 뒤쪽에 보면 장명등이라는 단어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장명등은 문 밖에 켜두는 불로서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 외출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등불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켜놓는 그런 등이에요. 근데 뭐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이 등을 켜뒀겠죠. 전기가 있으면 뭐 되게 쉽게 켰다 껐다 했었거든요. 이 장명등은 석유를 이용해서 켰는데요. 이때 이 배경이 장마라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면 꺼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기 등장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모두 밤새 장명등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죠. 소설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명등이 꺼져버려. 그래서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장명등이 꺼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할머니가 대문간에 있어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이 호통은 바로 뒤에 나요. 바로 아버지와 엄마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바람에 우리 비몽사몽간이라 그러죠. 비몽사몽간에 있던 내가 잠에서 겨우 깼어요. 날은 밝았지만 여전히 아주 이른 새벽이었어요. 가뜩이나 여름은 저녁에 늦게 해가지고 아침에 해가 일찍 뜨니까 짧죠, 밤이. 짧은 밤인데, 여름 밤인데, 지금 오늘 밤 내가 잔 건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잠을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띵 울리고 눈꺼풀은 쓸쓸 감겼습니다. 이건 나의 모습이죠.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편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좀 그래도 제법 자고 편한 편이라는 거죠.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모두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얼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야. 특히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나의 아버지는 부항이 든 사람, 병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그래서 부석부석하고 엄마는 너무나 그 힘든 삶 때문에 깡마른 대꼬챙이, 대나무 꼬챙이처럼 삐쩍 말라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소설의 인물, 등장인물인 아버지 엄마의 겉모습, 그걸 외양이라 그래요. 외양을 묘사해 둔 부분입니다.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엄마와 아버지가 굉장히 힘든 상황,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또는 다르게 말하면 부정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힘든 상황이 아니고 긍정적인 상황이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적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얼굴이 마르고 누렇게 떠 있습니다.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 청청해. 이 청청한 것은 씩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첫 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듯이 했습니다. 아주 다그쳤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막 흔히 하는 말로 갈궜다는 말 쓰잖아. 갈궜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대문간에 불러놓고 무섭게 닦아세우는 중이었다. 누가? 할머니가.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장명등이 꺼져 있었어. 이 장명등은 처음에 할머니가 삼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켜둔 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등에는 삼촌을 기다리는 마음과 삼촌에 대한 애정 그리고 기대감 살아있을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꺼졌다는 것은 뭔가 불길한 징조잖아. 이런 불길한 징조니까 할머니는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석유 기름 반이나 남아있는데 어느 바람에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가 새 물기가 촉촉했습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특히 아버지 엄마를 굉장히 야단치셨어요. 하나님이 간밤에 몰려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 누구에 대한 정성,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생각하고 너희들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꺼졌다라고 엄마 아버지에게 야단을 쳤어요. 할머니의 화난 것, 노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요건 아버지 입장에서 동생이고요. 시동생은 어머니 입장에서 시동생이죠. 우리 삼촌이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 누구를 향한 바로 삼촌을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촌에 대한 정성을 보일 때까지 관과 장롱의 열쇠를 이것은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 선언했어요.
자, 요 부분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광은 창고예요. 그 장롱은 귀중한 물품을 넣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집안의 경제권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권. 가장 큰 힘을 가진 실권을 다시 뺏었다는 뜻이야. 감이 안 오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아파트 재산, 아파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파트를 여러분 앞으로 주고 차도 주고 뭐 통장도 주고 귀한 뭐 금은 보화 또는 뭐 아버지가 금팔찌, 금목걸이인데 이거 다 다이아반지까지 엄마가 다 여러분한테 줬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어떤 반에서 이 말을 하니 친구 한 명이 빡치겠어요. 개 짜증나요. 이런 말까지도 하던데요. 근데 그거 옛날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뺏었다고 해서 여러분처럼 개 짜증나요 엄마 이러지는 않겠죠. 예의를 갖춘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도 짜증내면 안 돼요. 혹시 그런 일 있더라도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원래 엄마 아빠 거니까. 그쵸? 자, 다른 얘기였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경사실었나요? 아적부터 아침이라는 뜻이죠. 예편내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자신을. 집안에서 큰 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배비니께 이만큼 혀두고 참는다만 후사 뒷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혀라. 나는 손가락 까딱 한낱 까딱 않고 뒷전에서 기경만 하고 있을란다.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할머니가 말하는 부분은 굉장히 사투리가 심하죠. 그죠? 사투리가 심하지만 소설은 대부분 표준으로 바꿔가지고 작가가 서술하는데요. 여기는 사투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죠? 다른 말로. 그리고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평소에 쓰는 말투, 대화에서 쓰는 말투를 구어체라 그러는데 이 구어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바꾸지 않고 경상도 말이면 아이고 우야노 밥은 묻나 말았나 아이고야 속 터져 죽겠네 막 죽게 심도 하는 그런 경상도 말들 있죠. 이걸 평소에 구어로 쓰든 대화에 쓰든 이런 말투를 그대로 썼다는 거야. 그럼 이런 사투리를 구어체로 쓰는 것의 효과는 뭘까? 그건 바로 현장감 또는 실감난다는 현실감. 앞쪽에 나오는 그 구체적 배경하고 똑같네. 그 다음에 생동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할머니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너 구경만 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 뒤에 문장을 보면 할머니는 이렇게 자기 방문에 조그만 유리를 달아놓고 거기서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도대체 뭐 하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할머니의 말의 표면적 의미,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죠. 의미는 나 너희들에게 이제 관심 없어. 관심 없다. 라는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무관심하겠다 이 말이죠. 무관심하겠다. 근데 이것의 이면적 의미, 속뜻이 뭐냐 보자. 진짜 할머니의 속마음 뭐냐는 거야. 나 너희들 지켜본다 하는 지켜보겠다. 되게 무섭네요. 그죠? 감시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어떤지, 정성이 어떤지. 앞쪽에 나왔잖아. 너 그 정성의 기미를 보겠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정성의 기미라지. 정성을 살피겠다. 말은 안 대놓고 이걸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듭 혀를 찹니다. 큰 자식으로 있다는 것이 큰 자식이 우리 아버지야. 그지? 나의 동만이. 저 모양이 는 자, 혀를 차는 게 쯧쯧하죠. 혀를 차는 건 불만이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불만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응? 할머니는 양쪽 팔을 회해지면서 팔을 크게 젓는 게 회해졌죠. 불이 났게 안채로 갑니다. 안채는 할머니가 있는 곳이죠. 지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치 아들 며느리 복도 없는 년 드물 것이요. 이건 할머니가 하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을 할머니는 혼자 말을 했는데 말은 혼자지 실제 동네 사람 다 들리게 했는데 바로 사랑시 앞을 지나면서 또 혼자 말해요. 안방은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굳이 사랑시를 거쳐서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사랑시에 누가 있냐면 바로 외할머니가 있어요. 외할머니와 할머니 갈등이 있었잖아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외할머니가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외할머니에 대한 불만 도 있고요. 게다가 여기 앞에 할머니가 우리 엄마, 즉 할머니 며느리와 아들을 굉장히 야단쳤잖아요. 그 며느리의 엄마가 외할머니잖아. 그래서 장명등을 꺼뜨린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봐도 돼요. 이 사랑시 앞을 지나면서 소리친 건.
자, 그 뒤에 내용은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